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216페이지 우리 교과서에 나왔듯이 바로 양도소 과대세 등 부동산 등의 양도,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완료됩니다. 이때 어느 시점을 양도 또는 취득 결정안에 따라 소득의 비속연도, 양도 차익 예정 신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또 세율 적용,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의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거래, 매매 등의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바로 이제 원칙은 대금 청산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미 했었죠. 그래서 뭐 재산세에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뭐 이때 이제 뭐 5월 할까요? 뭐 재산세 관련해서 6월 1일을 잔금 지급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상. 그런데 내가 돈이 좀 빨랐어. 그랬을 때 내가 이제 5월 25일 날 내가 이제 잔금을 지급했어요. 실제 그래서 잔금을 지급을 했다. 실제로 지급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5월 25일 이제 지급일로 보고 이때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대금 청산일을 사실상 실제 거래를 한 날짜. 그래서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이나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의 부가세액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이제 이 사람이 한 5월 27일 날 실제로 발생하는 1억 등의 세액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이 날짜가 아니라 그 거래상의 날짜인 이 날짜를 실제로 세금을 이 사람이 부담해서 줬다 하더라도 또는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걸 잔금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실제 거래 잔금만 바로 파악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미니 강의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지급 약정일, 계약서 약정일보다 먼저 했더라도 그래서 실제로 받은 날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기록이나 은행을 통한 지급 일자가 없어서 개인이 만나서 줬겠고 그것도 서로 말이 다르니까 주장이 다른다라면 그래서 예외가 있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세일로 보고 또 설령 자 그래서 이제 지급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등기 등록일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이제 매수인이 좀 더 급하다고 자기가 먼저 이때 등기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5월 20일 날 등기 등록을 하게 되면 자, 우리 세법에서는 빠른 날짜라고 했었죠. 그래서 등기 등록일을 이제 둘이 비교해서 빠른 날짜로 하고 있습니다. 2번 그래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 등록부에 기재된 접수일 둘 중 빠른 날
중에 빠른 날짜. 하지만 이제 만약에 등기 등록일이 6월 10일 날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을 모를 때는 등기 등록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과 예외 관계를 좀 정확히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일반 거래가 아니라 이제 특수한 거래를 또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장기 할부 조건, 자 내가 이제 100억짜리의 거대한 토지를 내가 오랜 기간 납부해서 얻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그것을 잔금 지급일로 한다면 너무 늦겠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그 중간에 등기 등록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실제 그걸 씁니다. 뭐 공장을 짓고 있다라든지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비교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빠른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있으면 그날, 또 인도일, 그 토지를 넘겨받은 날 또는 그 토지를 사용한 날 중 빠른 날. 그래서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그 어떤 그러한 양도로 볼 수 있는 날들 중에서 가장 빠른 날. 뭐 취득하고도 거의 이런 게 유사하겠죠. 자 그리고 자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 바로 이제 첫 줄에 있는 건축부법에 따른 사용 승인서 교부 일을 로 보고, 자 이때는 양도 취득의 시기니까 이제 취득의 시기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미리 들어와서 전기수소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자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있을 때는 실제로 사용한 날이 바로 이제 취득일로 보아야 되겠죠. 자 상속과 증여. 자 이것도 우리가 취득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날짜를 표시할 때, 시기 또는 기간을 표시할 때는 바로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고, 또 뭘까 구별해 줘야 되겠죠. 언제까지 하라, 납부하라 라고 할 때는 뭐가 뒤에 붙습니까? 상속이 개시된 날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외국의 경우에는 3개월 붙여서 9개월까지. 자 이건 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 시기를 말할 때는 그 자체, 그러니까 개시된 날에 바로 취득 양도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을, 증여 화살표 취득세는 계약이 증여 계약을 한 날을 취득으로 보지만, 이제 여기 양도에서는 증여를 실제로 받은 날에 양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는 또 똑같고요. 상속은 기준 시기를 정하는 것은 상속 개시. 그런데 이런 상속과 관련해서 뭘 하라라고 기간을 줄 때는 날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자, 점유시효 취득하는 부동산. 보통은 이 시기를 많이 따지고 있는 거죠. 보유기간을 따지기 위해서. 자, 따라서, 자, 점유취득시효 역시, 점유취득시효는 이것도 잘 공부하셨죠. 그래서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내가 토지를 점유하고 내가 여기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누구 땅에? 나무 땅에. 그런데 이게 2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타치를 받지 않고 있어서 이제 이것을 내 땅으로 이제 인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20년이 지나니까 시효가 완성이 됐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한 2년 지나서 등기까지 낼 것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이것을 3년 있다가 내가 이것을 양도로 토지를 팔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양도시까지 몇 년을 보유했냐 하면 처음 하는 그러니까 20년, 25년을 내가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취득일 또는 등기일이 아니라 처음 점유를 개시할 당시부터 내가 여기서 취득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뭐 민법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을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다. 이를 점유 개시일이라고 보는 거죠. 이때로부터 이제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이제 공익 사업을 위해 수용하는 경우는 자, 두 번째 줄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 자, 그러니까 중 빠른 날이 세 개가 있네요. 자, 처음에 등기 등록일과 사실상 잠금기를 비교해서 중에 둘 중 빠른 날. 자, 그리고 장기 할부 조건에서도 이제 긴 기간 동안에 잔금을 지급한 일 이전에 등기 등록을 하거나 실제 사용하는 일이 있으면 그 중에 따져서 가장 빠른 날. 자, 또 수용되는 경우에도 이제 대금을 청산하든지 수용을 개시일이든지 또는 등기가 넘어간 날 중 비교해서 가장 빠른 날. 자, 그래서 시험은 뭐 세 가지 중에 그것을 고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 빠른 날을 중 개시일로 본다. 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용 장기 또 이런 것에는 빠른 날이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 세 가지 정도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수용에서는 수용과 관련돼서 어떤 상황에서 가장 빠른 날을 정한다 정도까지 되겠고, 자, 완성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은 비록 확정되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넘겨준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이제 양도일 또 취득일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환지 처분에 의한 취득. 자, 이것도 점유 개시하고 조건이 비슷합니다. 자, 내가 이제 보통 이거 지금 보유 기간 때문에 지금 취득 시기를 산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제 한 2001년도에 토지를 내가 지금 사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지금 실제로 농지로 쓰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농사 짓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게 한 2010년도에 이것이 이제 그쪽 농지를 정리하려고 이제 환지를 실행합니다. 환지 방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절차가 진행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2012년도에 환지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웬걸? 이 토지가 환지하면서 대로 바뀌었네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올해 2016년도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환지에 의해서 대를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4년간 보유했다라고 보면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 환지는 바로 내가 2001년부터 갖고 있던 것을 대신 받은 거니까 보유 기간의 산정에서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으로 해결해 주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토지는 이것을 갖고 있었지만 이 토지는 이 토지를 대신 받은 거니까 그 보유 기간의 산정에서는 여기서부터 산정해 주라. 그리고 이제 아까 점유 개시일도 마찬가지로 처음 개시한 날을 이제 산정해 주라. 지금 다 요것 때문에 취득식의 보유 기간을 지금 산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년이 아니라 2001년도를 취득일로 보는 거죠.
맨 밑에 줄, 두 번 아래줄에 환지 전에 토지의 취득일을 환지처분의 취득에서 취득일로 보는 것이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무조건 보는 것, 뭐 주식, 자산이 불분명한 경우 넘어갔어요. 자, 이제 218페이지 10번, 양바로 10번. 취득 시기가 의제되는 경우. 자, 이때는 무조건으로 보는 것, 추정이 아닙니다. 이때는 하는 것들. 자, 밑에 덧대어 있죠?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으로서 아까 말했죠? 우리가 양도소득에서 토건, 부기에 대한 것은 하나로 묶어서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무조건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하지만 아까 토건부기와 비교되는 주식 있죠? 그래서 상장주식, 비상장 주식으로서 주식에 대한 것은 이제 무조건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도 86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아까 우리가 처음 공부한 대로 토건부기와 주식을 구별하고 두 개는 1년이지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토건부기는 무조건 85년 1월 1일 그리고 주식은 이제 그 이전에 취득한 것들은 86년 1월 1일.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보면 30년 전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그 이상 보유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뒤에서 보는 10년 이상을 보유하면 다 똑같으니까 굳이 그 전에 뭐 취득 일자를 뭐 정확히 알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되면 85년, 86년으로 바로 인정하면 되겠죠. 자, 뭐 중요한 것은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진짜 어려운 내용이 들어옵니다. 자, 저도 이제 약간 순간순간 이제 깜빡깜빡 알 듯 모르게 이렇게 취득 시기와 보유 기간을 산정을 했다라면 이제 자 220페이지 도표 최소한 이제 중간에 있는 것 있죠. 그래서 양도 가액에서 필요 공개를 뺀 게 양도 차익이고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준 것이 양도 소득 금액이고 이제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한 것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과세 표준이 되는 순서까지는 여러분들이 그걸 양도가액, 양도차익, 양도소득 금액, 과세 표준이라는 개념을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부터는 뭐 과세 표준의 세율을 산출세액이고 그리고 공제할 때 쓰면 공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납부하면 된다. 그러니까 좀 여기까지 오는 과세 표준까지 오는 개념들이 어쩔 때는 쉽게 와닿으면서도 쉽게 안 와닿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하나씩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양도 가액,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건물을 3억에 팔았습니다. 그럼 그 3억이 바로 양도 가액이 되는 거죠. 자, 오른쪽 도표. 그래서 실제로 판 가격을 산정하는데 이 산정할 수 없을 때는 다시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고, 자, 이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비를 빼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소득은 차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익을 만들기 위해서 빼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을 살 때, 그러니까 뭐 한 3년 전에 2억에 샀다. 그렇다면 3억에서 2억을 빼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내가 거기서 사는데 필요한 지출되는 것들도 빼줍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를 뭘로 빼주는지 이런 것들도 하고, 그래야 남은 게 비로소 차익이 되는 것이고. 자, 차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설명을 하면 그것을 보유한 사람, 오래 보유한 사람한테 특별히
그 보유 기간에 한해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양도소득 금액이고, 그 소득 금액을 또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 위에는 특별공제니까 보유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다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바로 250만 원까지는 그거 우리 세금 부과하지 않을게. 250만 원이 넘을 때 우리가 세금 부과할게. 이런 식으로 250만 원까지 한도에서는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재산세에는 첫 시간에 한번 기억해보니까 재산세에서는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표준을 그대로 하기도 하고, 주택이나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제 일정 비율로 환산해서 이제 공정 시장 가격 비율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과세 표준이 됐듯이 이렇게 오는 과정을 여러분께서 좀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경우를 조금 여러분들이 잘 보고, 아마 양도소득세에서는 가장 헷갈리고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이니까 이쪽을 좀 표시를 해서 좀 순서를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221페이지로 넘어가면 양도소득세는 일단 양도가액. 실제 내가 판 가격을 정해야 되지만 그게 인정이 안 될 때는 다른 방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필요 경비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이제 필요 경비가 무엇인지, 인 것과 아닌 것들이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뺀 것이 이제 쉽게 말해서, 자, 내가 이 건물을 3억에 사서 내가 이 건물을 5억에 지금 팔았다. 그러면 그러한 차액이 2억이 되는 거다. 가장 단순하게. 그래서 이 2억이 바로 차익이 되는 거죠. 양도. 하지만 자, 내가 취득가액만 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득할 때 들어갔던 각종 세금들, 그런 것들을 일단 추가적으로 빼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실질 거래가격을 가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자, 이제 만약에 이걸 양도가액을 실질 거래가로 한다면 여기에서 필요 경비에서 들어가는 취득가액도 당연히 실질 거래가격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실질 거래가격을 알 수가 없어서 다른 것으로 이제 그 밑에 나와 있죠. 감정가액을 하거나 환산가액, 기준가액으로 바꾼다면 이것도 역시 그렇게 그래서 실질 가격을 몰라서 여기를 기준가격으로 한다면, 자, 여기서 기준시가 쓰면 양도소득세가 득세니까 뭐 공시가격이 기준시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시가로 한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잡아라. 만약에 양도가액은 실질가액으로 하는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실질 거래 가격을 이제 모르면 이제 그 다음으로 쓰는 방법이 이제 우리 밑에 나와 있죠. 이제 취득가액을 적용할 때는 과거의 일이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걸 알 수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그리고 다시 그런 것을 비교해서 환산가격으로 하고. 자, 양도가액은 지금 있는 일이죠. 지금 있는 일이니까 과거에 있었던 환산가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격을 알 수 없으면 바로 기준시가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도표에서 정리하실 것은 취득가액에만 환산가액이 들어간다는 것.
자, 그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 이제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225페이지 추계 결정과 양도 차익의 계산. 원칙적으로는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나 실제 거래가액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줄 끝에 이렇게 양도 당시나 취득 당시에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 추계하여 결정 또는 경쟁할 수 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순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순서로 해야 된다. 이거 지질 아래 다만 매매가액 사익 또는 감액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자, 특수 관계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왼수라고 했죠. 배우자, 직계, 종비속 간의 거래일 경우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순서가 바로 이제 다른 유사 매매 사례를 비교하는 겁니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산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는 거의 평수도 같고 그러면 거의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매매 가격을 알 수 있으면 그걸 좋아하는데 그걸 어떤 뭐 계약서 등에 너무 차이가 나 그런다라면 그 기준 실제 거래됐던 다른 사례들을 비교해서 그 사례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이렇게 또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습니다.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역시 3개월 내에 있는 것으로 제한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이제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뭐 가로 있는 것처럼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 매매가액, 사례 감정가 이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자, 뭐 이 도표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런 것도 알 수 없으면 최후의 기준시가로 이것을 산정한다. 매감 환기,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인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 순서. 이건 내용이니까 앞에 있는 그 정도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221페이지로 오셨어요. 그래서 취득가액에만 환산가액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자, 이제 2번 실지 거래 가액의 양도 차익 계산. 자, 그래서 이제 실제 거액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이 공식을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들을 세부적으로 해야 되겠죠.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 그래서 실지 취득가액 또는 플러스 알파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 등을 이제 산정한다. 자, 이제 이러한 이 플러스 알파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221 아래부터 222페이지, 223페이지, 224페이지까지 여러분께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223페이지에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자본적 지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3번으로 나와 있고. 근데 저도 몰라요.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그냥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플러스 알파가 필요 경비라고 여기 내가 이것을 사는데 꼭 들어가야 돼 필요 경비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벌써 끝나가는데 인자 설명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쓴 것들은 필요 경비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필요 경비로 이제 여기서 이제 사례에서 뭐 많은 지문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내가 생각해 보면 아 필요하겠다, 아니 이것은 필요하지 않겠다. 그 정도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우리가 지문 정도로 골라낼 수 있겠죠. 내용을 다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 가지고 내가 헛돈 쓴 거야. 그럼 그런 헛돈을 국가가 필요 경비라고 해서 그걸 빼줄 필요는 없겠죠. 그런 기준으로 한번 잡아봐서 우리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필요 경비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취득할 때 신고를 하고 신고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뭘 물어요? 가산세를 물어요. 그럼 가산세를 내가 냈다고 해서 그것을 필요 경비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취득 관련 조세죠. 바로 가산세. 가산세는 내가 제대로 신고답보 안 해서 부과가 되는 세금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필요 경비로 볼 수 없겠죠. 자, 그리고 내가 이것을 오래 갖고 있을 때 각종 냈던 세금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보유 관련 조세와 관련. 자, 그래서 매해 냈던 세금들이 뭐였죠? 재산세, 종부세 등을 우리가 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세금 냈다고 해서 필요 경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는 세금으로 보는 것들. 자, 또 자, 내가 이제 그 대금 지급을 위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과 관련해서 지연 제대로 안 갚으니까 내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지연 등의 이자익을 물었다 하더라고요. 나가버리네. 그래서 지연 등은 자기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금들을 이제 국가가 인정해 줄 필요가 없고, 자, 자기가 잘못 계산했어. 부당 행위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처벌. 자, 이런 것들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부당이니까 우리가 부당은 이제 그러한 세금 포탈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취득가액을 좀 과다하게 해가지고 차익을 줄이려고 하는 것들이 인정이 됐다라는. 자, 그리고 5번. 자, 수익적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용하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때그때 낸 것들입니다. 자, 이것과 비교해 줄 것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냥 사례로 들면 여성분들이 평소 쓰는 화장품 비용, 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서 이것은 필요 경비를 보지 않고 자본적 지출, 성형 비용 은 대해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 그런 자본에 의해서 가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경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차이.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과서 뒤에 나와 있는 양도의 간접 비용. 그러니까 어떤 것을 팔기 위해서 들어가는 광고비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간접 비용으로 인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 경비로
이미 산정됐던 금액들. 산정이 된 금액. 이런 것들은 다시 별도로 이미 산정된 거니까 별도로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면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이러한 것들은 아까 우리가 처음 설명했죠. 자기가 돈을 쓰긴 썼지만 자기가 잘못해서 쓴 것을 국가가 생각해서 산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가산세, 지연 등의 이자, 그리고 특히 그냥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그럼 교수님 그 대금 지급했을 때 지연 이자 말고 정상적으로 내는 이자는 그러면 그게 예. 필요 경우에 볼 수가 있겠죠. 아, 이자가요? 네. 자, 그게 바로 이제 222페이지 2의 3번 취득가액에 그래서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급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 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 이렇게 당의 이자 상당액은 취득 원가에 포함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 비율을 지연을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이자 상당액은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질문하신 그 내용이 여기 222페이지의 양거리번의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에 필요 경비로 들어가는 것들과 들어가지 않는 것들, 좀 그런 것들이 좀 별도로 뽑아봤습니다. 자, 자본적 지출에서도 아까 말했던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것을 시설함으로써,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건물 것들, 엘리베이터 시설함으로써 들어가는 것들은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 경비를 빼지만, 아까 말했듯이 뭐 계단이 조금 이제 무너져가지고 계단을 보수한 비용이다. 이제 그런 건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서 그것들은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224페이지. 양도 직접 비용은 들어가지만 간접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간접 비용으로서 광고비 하나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추계 결정, 아까 우리 설명했죠. 매한기 취득가액, 양도가액에는 환산가액이 필요 없다. 자, 그리고 226페이지 보면 필요 경비를 계산 공제하는 것. 자, 옆에 도표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자, 취득가액을 추가 결정가액 매각 한기로 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자, 이런 필요 경비는 아까 실제 거래가액을 할 때만 이것을 산정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실제 거래가액을 하지 않고 환산가액, 매매가액을 할 때는 이때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것을 공제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대신하여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 거래가액이 인정될 때만 계산해 주는 것. 그렇지 않고 매각 한기로 환산할 때는 이 액으로만 환산한다. 뭐 내용까지는 뭐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취득 기준 시가의 100분의 3, 100분의 7 그런 것을 이제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환산가액에서는 100분의 3을 그만큼 필요 경비로 빼준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율까지는 뭐 가실 필요는 없고요. 자, 227페이지 계산 문제 나오는데요.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처음에 말했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 좀 불량한 강사긴 하지만 안 푸는 게 이것은 좋았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제 다음 기출문제집에서는 기출문제 할 때는 풀어야 되겠죠. 일단
기본 수업 시간에는 이 문제는 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문제는 제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페이지 넘겨서 자, 229페이지 양도 차익 계산의 특례. 자, 이제 아까 우리가 고급주택의 기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억 원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의 계산 방법에 있어서 바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재산세에서 6억 원과 6억 100만 원에 대해서 100만 원 차이 때문에 이제 부과했듯이 이것도 이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9억 원이 초과되면 9억 100만 원이 되면 이제 고가주택으로 보고 이때는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9억 원과 9억 100만 원의 차이는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9억 원까지는 비과세 해주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공식이 자, 그래서 아까 9억까지는 1세대라면 비과세인데 이제 얘가 9억 원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9억 10억 원이라고 합시다. 1세대 자, 10억 원인데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급 주택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고급 주택은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자 9억까지는 안 내는데 10억까지 내니까 그러면 너 9억까지는 내지 마라 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양도 차익이 보니까 이제 4억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10억을 이제 양도 그래서 이제 10억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4억 원이 발생한다면 바로 이제 이걸 다 내지 말고 바로 일반 양도 차익 4억 원에다가 원래까지는 9억 원이면 이제 1세대 1세대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바로 자 10억 원이니까 부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도가액 10억에서 바로 이제 9억 원만을 빼주라는 겁니다. 9억을 빼주면 이제는 이제 1이 되겠고 따라서 이제 10분의 1에 해당하는 4,000만 원만 이제 바로 이제 양도 차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9억까지는 1세대 1주택이면 이제 양도 차익을 부과하지 않는데, 자, 이제 9억이 초과가 돼가지고 10억이 되면 이제 양도소득세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억 차이 난다고 해서 바로 그 차익을 전부로 인정하면 안 되니까 일정 비율. 자, 만약에 이 고급주택이 20억짜리였어요. 그리고 똑같이 4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4억 중에서 이걸 다 과세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양도가액이 20억입니다. 20억 중에 이제 9억 원만 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20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만 그래서 계산을 하라라고 해요. 이런 것도 그래서 일단 양도 가액에서 9억 원을 뺀 금액을 곱해서 그것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할 거 말하고 시간은 그새 끝나버리네. 자, 오, 진짜 중요한 게 나오는데 230. 네? 다음 시간은 3월달이에요. 공식부터 들어가요. 달라지죠. 강의 자체가 일정이 다릅니다. 만약 보강을 따로 한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
호강해요? 자, 그래서 장기 보유에 대해서 자, 일단 그래서 중요한 건 뭐를 체크합시다. 231페이지에 장기 보유, 우리가 장기 보유는 자, 231페이지 2에 3년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3년 이상의 모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 및 입주권에 대해서. 자, 그래서 3년 이상 토지, 건물, 입주권. 자, 입주권에 대해서는 밑에 도표의 3호. 자, 입주권의 경우에는 바로 언제부터? 종전 토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키워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자, 그리고 이제 밑에 3번. 자, 이 공제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배제됩니다. 자, 밑에 여러분 다 그 나눠드린 추로 체크하셨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삭제했죠? 삭제 안 했죠? 자, 비사업용 토지는 가운데를 쫙 긋거나 아니면은 화이트로 지우십시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자, 이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제를 안 해주는 것은 미등기 양도에 대해서만 이제 안 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32페이지로 넘어가면 공제율이 일반 자산과 1세대 1주택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산의 경우에는 보유 연도가 돼서 3년 이상이면 자, 33은 10. 33은 10. 자, 그러니까 3년 이상이 되면 공제율이 10%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부터는 3, 4, 12, 3, 5, 10.